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BGM 기가 막힙니다. 이 BGM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SBS의 레전드 드라마 야인시대의 OST였어요. 오늘 코너 제목은 뭐냐? 2024 야인시대 is back. 서정국, 설주환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제목이 왜 2024 야인시대 is back이냐? 이 두 분은 출마를 안 합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야인이에요. 이 두 사람 다 변호사기 때문에 서초동 가면은 야인이 아닌데 여의도에서 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인시대 is back으로 붙여봤는데 이 두 분을 이렇게 보니까 야인시대에 나오는 몇몇 등장인물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제 출마를 안 하는 거고 설 변호사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해요, 설 변호사?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찍혔어요?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미리 이제 정체성을 좀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으니까.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뭘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목소리.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맹종하는 윤석열 아바타 패널입니다. 좀 제가 이게 편파 방송 하더라도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이제 알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패널의 생각은 개인 생각이고 저희 SBS의 공식 입장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저는 국민의 맹종하는 국민의 상식에 맹종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 맹종하는 민주당의 상식적이니까요. 오,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두 분 원래 좀 잘 아세요? 잘 알죠. 잘 알죠. 그러시구나.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자, 재밌겠는데 오늘. 일단은 오늘 그럼 무유슨 얘기 해볼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하면은 너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지금 첫 번째 주제로는 다른 것부터 좀 볼게요. 이 제3지대 어제 보니까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종민 전 민주당 의원 이 티타임 회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근데 사실 보니까 어제 그 미래연합 거기 모임한 거보다 이 세 사람이 커피숍부터 티타임하고 이게 더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뭔가 빅텐트가 쳐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요. 거대 양당 기득권을 타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이제 거대 양당 기득권에서 배지를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와서 타파하겠다.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분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근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요. 전혀 이게 그 지역 기반이나 이념이나 세대나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봤자 뭐 잡탕 밥이 되는데 저는 삼지대 거의 뭐 바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서 변호사는 어때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잡탕밥 맛있잖아요. 그리고 세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3, 40대 2030을 아우를 수 있는 이준석과 그다음에 뭐 50대의 김종민 의원 등 원칙과 상식, 그다음에 60, 70대의 이낙연 의원.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에 의하면 지역도 없고 지역 기반도 없고 어찌 보면 가치관도 틀린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저는 오늘 오면서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들었던 청취자분들은 오늘 대만의 어떤 대선 결과를 보고 상당히 그거예요. 저도 제3당이 그렇게 많은 어떠한 그 지지율이 나온 걸 보고 득표율 나온 걸 보고 야 이건 또 그러니까 다른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실용주의에 기반한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이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잘 됐을 때. 아직은 멀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고 또 특히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야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선거의 야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세 그룹 전부 다 상당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결과는 제가 볼 때 설 전후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제3지대 빅텐트 전혀 국민의힘이라든지 기성정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조금 이게 민주당 표는 약간 갉아물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이 한 50개 되거든요. 그런데 정당은요 두 개로 나누면 돼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보유하지 못한 정당. 여당.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은 이제 집권 여당은요 정책이고 실천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따라서 이제 저는 제3지대가 미약한데 그나마게 표를 갉아먹는다면 민주당 표를 좀 갉아먹을 것이다. 그건 민주당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뭐 그걸 떠나서 이제 여당과 야당
두 개밖에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여당은 고정이 있고 나머지는 야당끼리 표를 나눠 먹는 거죠. 반윤 세력들이.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은 전혀 개의치 않고요. 네. 아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좀 신경 써야겠죠. 이번에 이분들이 저 파란 넥타이를 다 메고 왔어요. 예? 파란 넥타이. 파란 가방이 민주당이잖아. 예. 결국에 민주당 지지표를 끌어가려고 파란 넥타이를 다 메고 온 거예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왜 맸을까 파란 넥타이? 본인은 그러니까 저게 좀 틀린 게 이준석 대표의 지금 뭐 당원이 한 5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분들이 온전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당원들이냐 아니면 뭐 신규로 가입하신 당원들도 계시겠지만은 민주당을 탈당한 당원도 있으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뭐 타격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민주당에 타격도 가겠지만은 오히려 영남권에 치중을 하고 있는 이준석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저는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영남권 지역구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전국적으로는 이 제3지대가 양 당에 제일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부분은 뭐냐면 수도권이 유리한데 여기서 제3지대가 어떤 표를 갉아먹으면 어부지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총선을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총 지지율 합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전시나 미래통합당하고. 지난 총선에도? 네, 지난 총선에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렇죠. 의석수 차이에 비해서는 총 득표율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말 각 지역구만 1000표, 1500표, 2000표 내에서 갈리는 선거가 갈리는 지역구 꽤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그 박빙 지역구에서는 제3지대가 누구의 표를 뺏어 먹는가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나눠지긴 한데 현재로서는 유리한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것은 있죠. 그 얘기는 앞서 서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반윤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표가 갈라질 수도 있다. 그 걱정. 그렇죠. 그런 부분이 민주당으로서 좀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는요. 호남에서 이제 조금 인기 호남 표를 좀 끌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안동이죠. 이낙연 대표는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좀 선전하는데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어떻게 표를 끕니까? 대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대구는요. 제 고향이에요. 대구는 딱 제일 인기 있는 게 윤한홍입니다. 윤한홍. 마산의 그 국회의원 윤한홍 실세 그 사람이 아니고 윤한홍.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에 이준석이가 쓸 땅이 없어요. 정확히 맞췄죠 제가. 딱 그런 것 같아. 자꾸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광주랑 그러니까 호남과 광주 전남과 저는 TK 대구 경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의 어찌 보면 베이스잖아요. 정치적 베이스인데 그렇죠. 상당히 현역에 대한 피로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TK에서는 기득권이죠. 근데 이 기득권에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신 주민들, 거기 시민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지금 이준석 신당 자체가 어떤 그렇게 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저래도 가시적인 아니면 위협적인 저는 어떤 성과는 나올 것이고 저는 잘하면 한두 석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여요. TK에서 이준석 TK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한두 석 얻는다는데? 지역구요? 네, 지역구. 지역구는 이게 영석입니다. 지역구는 안 돼요. 비례에서 이제 몇 개 건지겠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여러 세력들이 창당 대회나 할 때마다 다 같이 모여요. 세를 좀 불리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대부분 민주당 출신 그리고 진보정당 출신이잖아요. 정태근 전 의원 빼놓고 결국에는 정치 출발이 조금 이질적이었던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 하나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저 미래연합 이 제3지대 빅텐트에 결국 참여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독자 노선 걸을 거로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느슨한 연대를 해서 비례는 이제 우리가 묻고 지역구만 이제 연대하자. 왜냐하면 이게 비례까지 하지 말고 그렇죠. 비례까지 나눠주려면 그러면 이게 몫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나마 뭐 이준석 대표도 마이너스 3선이야. 12년 저는 이분들이 미래 이야기하는 게 웃겨요. 나이가 젊다고 미래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미래예요. 한동훈은 정치 처음 하잖아. 이준석은 마이너스 3선이에요. 저는 이낙연이 미래 이야기한다. 정태근은요. 제가 진짜 친한 형이지만 한 번 이기고 5번 졌어요. 구청장도 졌어요. 그런데 무슨 미래에서 또 나가 합니까? 제가 이게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거는 죄송하지만 박원숙도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전부에게 양쪽에서 공천 못 받아 떨어지는 뭐 쭉정이들이죠. 쭉정이. 이삭 중에도 쭉정이 알곡이 아니고. 그거 약간 좀 비하적인 비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순화하는 걸로. 이삭으로 합시다. 네, 이삭으로. 예. 이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양쪽의 공천이 좀 어려운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좀 정권의 지지율이 그나마 좀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비례는 우리 다 묻고 지역구는 어차피 우리 안 되니까 연대하자. 아마 이러면 이게 합당 어렵지 않을까 봐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움직일 거로 보세요? 아마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제 쭉 보니까 왜 처음부터 같이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각자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보수 진영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영남권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공천 탈락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김영남 의원처럼 이렇게 찍혀서 나가는 수도 있겠다.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 그러면 이번에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준석 신당과 도전 무소속도 선택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당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뭐 이낙연 대표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에 있어도 민주 진영에 있었던 분들하고 해버리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세를 불려서 나중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 연대 형태로 갈지 아니면 합당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은 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분은 뭐 이낙연 대표나 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뭐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김정민 의원이 잘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 나왔는데 김영남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친하죠. 어제 통화했죠. 어제 통화했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원래 대선 때도 캠프에서부터 초기부터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준석 전 대표 때 갔대요? 박문규 장관, 수원병 공천이 안 되니까. 예전 8달? 아니 근데 그렇죠. 그렇게 공천이 안 되니까 나간 거죠. 뭐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저는 아무리 친한 선배지만 정말 소신도 없이 원칙도 없이 공천 안 되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그거는 뭐 본인도 인정할 겁니다. 어제 통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됐잖아요. 아니, 어제 통화에서도 김영남 전 의원이 서병 나 공천 안 돼서 제가 그래 물었죠. 형님 공천 안 되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뭐랍니까? 답을 못하죠. 반박을 못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히나 과정이 상당히 저는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다음에 여실하구나. 그러니까 용산 공천이 제일 단면이 보인 게 이번에예요. 그냥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3개월만 하고 나온 것도 문제인데 그 장관이 예를 들어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신년할애식에서 와가지고 아직 당원 가입도 안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와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히려 그 수원병을 거의 나가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런 식이면 아니 그 선거를 출마하려는 입장에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경선 기회도 또 이제 뭐 김영남 의원 말씀대로라면 경선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경선하면 당연히 지죠. 새로 오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어떤 공천의 과정에서 저는 탈당을 해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와 또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히 공천 때문이다? 그것만으로 폄하하기에는 김영남 의원이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이 스피커이고 셀럽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저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지금 나온 김에 공천 문제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양당 다 마찬가지. 양당도 민주당 얘기도 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부터 얘기하면 뭐 친윤 공천, 검사 공천 있을 것 같다. 싹 물갈이하고 그런 이제 일각의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친윤 공천이 뭐 나쁩니까? 저는 그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간 이제 개혁하려면 원팀이 돼가지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공천해야 되잖아요. 저는 친윤을 공천해야죠. 그럼 이게 민주당은 반 이재명만 공천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단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데 민심과 당심이 동떨어진 까면 안 되는 후보도 있겠죠. 이런 분은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윤심, 그다음에 당심, 그다음에 민심, 삼심이 일치하면 공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굳이 반윤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반윤을 찾는다는 게 그러면 민심, 윤심, 당심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경선? 일단 윤 대통령이 좋아해서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죠. 원칙은 아무 특권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략을 안 해요. 그냥 경선 그게 당심이죠.
미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저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주로 보니까 뭐 강남, 영남 그 좋은 데만 간다라는 가려고 한다라는 보도들이 있잖아요. 예. 갔을 때 전략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다 경선시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진우 법률 비서관도 예. 해운대에서 경선해라. 예. 그다음에 이원모 예. 비서관도 여기 강남을에 경선해라. 예. 경선하겠대요. 강남 우리랍니까? 예. 아, 그래요? 경선하겠대요. 저는 본인 그냥 그래요? 내리꽂으면 안 되지만 예. 그러나 이게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면 예. 저는 윤심 공천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필요하다 봐요. 반윤만 공천해야 됩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 똑같은 거 물어볼게요. 네. 다 그냥 경선하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고, 그다음에 지금 차기 대선 후보 1위고 야권 내에서는 유력한 지금 야권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그러면 반명만 공천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경선에서 친명 위주의 공천으로 가야 된다. 친명 위주. 아니 근데 민주당은 뭐 맨날 말씀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공관위에서 이제 경선을 어떻게 뭐 2자 구도인지 3자 구도인지 4자 구도인지 전략 공천은 최소화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 예를 들어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 지역으로 당연히 되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입 인재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역구 어떤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나중에 비례 부분은 선거 제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렇게 대놓고 친명 공천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심으로 할게요. 2심, 당심, 민심이 일치한 후보로 공천해야 된다. 그러진 맞아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그러니까 물론 의석수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은 모든 지역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과 다른 게 저렇게 유력하게 예를 들어서 윤심이 당긴 후보자들이 유리한 지역구만 가잖아요. 뭐 해운대, 그다음에 강남. 거기는 윤심이 아니라 누가 가도 그리고 권리당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5대 5긴 하지만은 저기도 지금 뭐 당시 그 권리당원 100%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 윤심 공천을 우려하는 것은 명백하게 당무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또 당무 개입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글쎄요. 그걸 윤심이 안 당겼다고 생각하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차기 대선 후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차기 지도자 지지율은 한국갤럽의 지난 9일부터 11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자체 조사한 실시한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1호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됩니다. 좀 차라. 네, 제가 그래서 저는 아예 여론조사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머리에 담질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얘기하면 힘듭니다. 얄리얄리얄라송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 언제 복귀한답니까? 좀 본인 의지는 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셔야죠. 이제 총선이 87일? 정도 오늘로서 87일인가요? 하여튼 뭐 이제 80대에 접어들었고 어찌 보면 지금 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지금 제 3당의 움직임이 설 때까지는 정말 소용돌이 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일찍 복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추가 탈당 막는 건가요? 지금 이제 복귀 뭐 근무를 집에서 재택근무도 있고 병원 근무도 있잖아요. 지금 이미 복귀한 거 아닙니까? 현근택은요. 이래서 병원에서 징계 수위 다 하고 이미 일 당무를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이게 재판 때문에 복귀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잘 못해서 재판 못 간다고 계속 하는데 복귀가 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집에서 당무를 다 보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추가 탈당은 못 막을 거예요. 아직 당사로 출근하지 않는 건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재판에 말을 못해가 재판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의사 입장에서 볼 때 말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당에 가가지고 막 회의 주재하다가 법원에는 말 못하니까 못 간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 당분간 이게 재택근무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재판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정신이 이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선상으로 보고도 받고 이런 부분에 결정을 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뭐 현장에 나오기까지는 조금 아직은 뭐 상황이 그렇게
뭐 다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대표로서 지금 뭐 너무 길어졌어요. 원래는 1월 1일이 총선 100일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전 그러니까 절차대로 가고 있거든요. 전국을 붐업하면서 대표가 돌아다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찌 보면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지금 거의 한 20일 이제 한 보름 가까이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늦어진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 물론 대표가 유고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다 못한다는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냥 어떤 느낌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은 뭔가 그냥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들썩들썩한 것이 없어요. 지금 어찌 보면 좀 느리게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조금 복귀를 해가지고 어떤 새롭게 이제 뭐 이게 의지도 다지고 그다음 총선에 대한 어떤 결의도 하고 하면서 조금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지난 연말부터 지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권에서는 이게 총선 때까지 공개 행보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뭐 요렇게들 일부 관측은 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워낙 또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의 취재력이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칭 보수 패널들 중에 특검법 받으라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뭐 장성철이나 뭐 보수 중에. 근데 이게 말 안 되는 게요. 특검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정욱 변호사하고 장성철 소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자, 특검법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폭망합니다. 특검법 받아가 김건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봤지만 단호하게 돌파를 해야지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받는 순간에 폭망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선거도. 저는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거부권 해냈더니 23분만 했더라고. 뭐 23분 고민해 1초도 고민하지 말았는데 빨리 이게 거부권 하고 아니 국회의원 빨리 표결하세요. 그다음에 저는 제2부속실하고 감찰관은 찬성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김 여사님이 얼마나 이게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식사를 한 끼밖에 못해서 30kg대로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마녀사냥 가짜뉴스 진짜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제는 특검법은 그냥 완전히 정면 돌파하면 돼요. 저렇게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특검법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무감을 밝히시면 되죠.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바라고 계시는데 왜 특검법을 안 받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아무 죄 없는 설 변호사 특검하자 해가지고 당신이 무죄 밝히라면 받겠습니까?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특검해서 당신이 밝히라.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의혹이 충분한데 그거에 대해서 밝혀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약간 그 대선 때 저는 거짓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뭐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과하시고 그 했던 쇼에 불과하다. 쇼 시즌 2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자숙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없어지길 기다리고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서정욱 변호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식사를 하루 한 끼밖에 안 해서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 이제 개인적인 주장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보도 나온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짧게 민심을 좀 다독일 필요는 없어요? 그 특검법 정면 돌파하는 것까지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2부속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플러스 알파 얘기했거든요. 플러스 알파 할 게 뭐 있어요? 뭐 사저로 보내야 됩니까? 박지원 원장 주장처럼 더 이상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이미 민심이 아니고요. 정치 진영에 따른 논리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민심하고 관계없다고 봐요. 아니 사저로 보내는 건 저는 반대예요. 명품백도 사저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이걸 뭐 특검법에 대한 어떤 뭐 이걸 보안 차원에서 이거 대응 카드로서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원래 있어야 될 것을 없앤 것일 뿐이고요. 특별감찰관은 저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제대로 원상 회복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특검법의 어떤 대응
최종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야인 시대 이스펙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